어머나, 어머나, 춥게 감들은 점점 붉게 익어갔습니다. 사제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라 몸을 지탱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나 그때 벌이 윙윙대며 날아와 물어 본존불 앞에 공양 올렸습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와 편안한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은 하. 옛날 옛적에 한 노인과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마음씨는 아주 착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인은 장작을 팔기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논 한가운데에서 덫에 걸려 고생하는 학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불쌍하구나. 노인은 학을 불쌍히 여기며 덫에서 풀어주었습니다. 학은 노인의 머리 위를 3번 돌며 기쁘게 까악, 까악, 까악 하고 울더니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눈이 꾸준히 내리기 시작했고 곧 폭설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할머니에게 학을 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저를 들여보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머리와 어깨에 눈이 쌓인 젊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춥겠구나. 어서 들어와라. 할머니는 소녀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근처에 방문할 사람이 있어서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어느새 해가 져버렸어요. 겨우 여기에 도착했지만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소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전혀 폐가 아니란다. 우리 집에서 지내렴. 할머니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날 밤 저녁을 돕고 열심히 일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나 보니 소녀는 이미 깨어 있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음식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집까지 청소했구나. 정말 고맙다. 그 다음 날도 눈은 계속 내렸고 문조차 열 수 없을 만큼 쌓였습니다. 소녀는 노인의 어깨를 주물러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아이구나. 생각이 깊고 친절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과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소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저를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 정말 기쁘구나. 노인과 할머니는 기쁨에 넘쳤고
그때부터 셋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요. 어느 날 소녀는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실을 사주실 수 있나요? 배틀에 앉아 짜고 싶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실을 사왔고 소녀는 배틀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짤 동안 저를 보지 마세요. 소녀는 말하고 짜기 시작했습니다. 배틀은 딱딱, 딱딱 소리를 내며 소녀는 사흘 동안 내리 짜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아름답고 구름처럼 가벼운 천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아름다운 천을 마을로 가지고 가서 팔아주세요. 돌아오는 길에 실을 더 사다 주실 수 있나요? 그 천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영주가 그것을 매우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노인은 기뻐하며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실을 샀습니다. 다시 한번 소녀는 배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놀라운 천을 짤 수 있을까? 살짝 엿보면 어떨까?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가림막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고 소녀가 아니라 마른 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은 긴 부리로 자신의 깃털을 뽑아 천에 짜 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충격을 받은 할머니는 노인에게 본 것을 말했습니다. 딱딱, 딱딱. 배틀 소리가 멈췄고 이제 더 여인 소녀가 나와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어요. 저는 당신들이 구해준 학입니다. 당신들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어 소녀의 모습으로 여기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해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는 노인과 할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소녀는 다시 학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집 주위를 세 바퀴 돌며 까악, 까악, 까악 하고 울더니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 학이여. 아니, 소녀여. 잘 지내고 모든 것에 감사해. 노인과 할머니는 학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소녀가 짠 천을 팔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제와 제자 마사오 쿠스야마. 하나. 옛날에 매우 인색한 사제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혼자서 모두 먹어치우고 제자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다. 제자는 이에 원망을 품고 언젠가 사제에게서 맛있는 음식을 몰래 훔쳐낼 기회를 찾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사제는 신도에게서 아주 맛있는 사탕을 받았다. 사제는 사탕을 병에 넣고 그것을 제단 아래에 몰래 숨긴 후 혼자서 몰래 그 사탕을 핥아 먹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제는 볼 일이 있어 절을 비우게 되었다. 나가면서 사제는 제자에게 말했다. 제단 아래에 있는 병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겉보기엔 사탕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건 독약이다. 한 입만 먹어도 바로 죽을 수 있으니 내 목숨이 아깝다면 절대 할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사제는 떠났다. 사제가 나가자마자 제자는 곧바로 병을 꺼내서 사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일부러 사제가 소중히 여기는 찻잔을 2조각으로 부러뜨리고 이불을 덮은 채 죽어가는 척하며 신음했다. 저녁이 되어 사제가 돌아오니 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불도 하나 켜져 있지 않았다. 사제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봐, 제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이불 속에서 제자가 마치 곤충이 울부짖는 듯한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스승님. 전 죽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제가 죽으면 저를 불쌍히 여겨 병을 읊어주세요. 사제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다. 제자야, 제자야, 무슨 일이냐? 오늘 스승님의 소중한 찻잔을 씻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뛰어들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실수로 찻잔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어요. 이 죄를 사죄할 방법은 죽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여 병에서 독약을 꺼내 모두 먹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졌고 전 곧 죽을 겁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병을 읊어주세요. 아프다. 너무 아파요.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어느 날 사제는 제사에 초대되어 제자 혼자 절을 지키게 되었다. 제자가 경을 외우며 졸기 시작할 즈음 절 입구에서 누군가 실례합니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제자는 급히 눈을 비비며 누군지 보러 갔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와 있었다. 추분이니까 이걸 사제님께 전해주세요. 라며 할머니는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제자가 보자기를 들어 올리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맛있는 향기가 퍼졌다. 그는 생각했다. 아하, 추분이라 떡을 만들어 사제님께 드리려고 가져오셨구나. 이걸 그대로 사제님께 드리면 그 인색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혼자 다 먹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줄 거야. 좋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먹어야겠다. 중얼거리며 보자기를 풀어보니 상자 안에는 맛있어 보이는 떡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웃으며 떡을 하나씩 입에 넣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먹다 보니 어느새 상자 안에 있는 떡을 모두 먹어버렸다. 떡을 다 먹고 나서야 제자는 이제 어쩌지? 사제님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고민했다. 그는 속을 끓이며 애를 태웠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 빈 상자를 들고 대법당으로 뛰어갔다. 그곳에서 상자에 남아있는 단팥 한 금을 손가락으로 긁어내어 절의 본존불인 아미타불의 입 주변에 듬뿍 발랐다. 그리고 상자를 불상 앞에 놓고 방으로 돌아와 경을 외우는 척했다. 얼마 후 사제가 돌아와 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왔느냐? 이웃 할머니께서 상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추분이니까 사제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제자가 대답했다. 그 상자는 어디 있느냐? 본존불 앞에 공양 올렸습니다. 아주 생각이 깊구나. 어디 보자. 사제가 대법당으로 가보니 정말로 상자가 불상 앞에 공손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상자를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봐, 제자. 내가 먹었지 않느냐? 사제가 소리쳤다. 그러나 제자는 침착하게 다가와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둘러보며 덧붙였다. 아, 이제야 알겠네요. 금불상이 먹었나 봅니다. 보세요. 입 주변에 단팥황금이 묻어 있어요. 사제가 보니 정말로 불상의 입 주변에 팥황금이 묻어 있었다. 이런 무례한 금불상은 처음 보겠군. 사제는 화를 내며 의식용 지팡이로 불상의 머리를 한번 내리쳤다. 그러자 불상은 댕 하고 울렸다. 뭐라고? 댕이라니. 사제가 외치며 화가 나서 2번 더 연달아 내리쳤다. 다시 불상은 댕 하고 울렸다. 사제는 제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봐라. 내가 아무리 불상을 쳐도 댕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 틀림없이 내가 떡을 먹었겠구나. 제자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불상은 때린다고 자백하지 않아요. 솥에 삶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솥에 물을 채워 끓이고 금불상을 그 안에 던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끓기 시작하자 물거품이 펑펑펑 소리를 냈다. 보세요, 스승님. 이제야 자백하는 거예요. 제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나의 밀집. 마사오 쿠스야마. 옛날 야마토 지방에 가난한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도 아내도 아이도 섬길 주인도 없이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점점 더 쓸쓸해진 그는 결국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남은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세데라의 큰 절로 가서 대전 안에서 피난을 청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대의 힘이 있다면 제게 꿈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 꿈을 보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설령 여기서 죽더라도요. 라고 말하며 그는 관세음보살 상 앞에 몸을 낮추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지 않고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절의 한 승려가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매일 엎드려 있는데 먹지도 않고 있네. 이대로 죽으면 절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승려는 투덜대며 그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어디서 음식을 얻고 있는가? 승려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흐릿한 눈을 반쯤 뜨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며칠째 먹지도 못했습니다. 관세음보살께 제 생사를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문제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어쨌든 그는 관세음보살께 기도하고 있으니 최소한 그에게 음식을 줘야겠어. 그날부터 승려들은 교대로 젊은이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그들이 준 음식을 먹고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1일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그는 잠에 빠져들 무렵 꿈을 꾸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상이 모셔진 커튼 뒤에서 한 노인이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 생에서의 불운은 내가 전생에 저지른 잘못의 결과다. 내 불행을 관세음보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관세음보살께서는 내가 불쌍해서 너를 돕기로 하셨다. 이곳을 즉시 떠나거라. 너가 나가서 처음으로 손에 닿는 것,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소중히 간직하라. 시간이 지나면 너의 운이 바뀔 것이다. 어서 빨리 가거라.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승려들에게 가서 음식을 받은 후 절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문 문턱을 넘는 순간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몸을 지탱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길가에 떨어진 하나의 밀짚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밀짚이잖아. 그는 버리려다가 꿈의 지시를 기억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만진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관세음보살께서 주신 선물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 밀짚을 간직하기로 하고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걸었습니다. 잠시 후 말파리 한 마리가 귀찮게 그의 머리 주변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는 가까운 나무에서 작은 가지 하나를 꺾어 파리를 쫓으려고 흔들었지만 파리는 여전히 그의 얼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파리를 잡아 밀짚에 묶어 가지 끝에 달았습니다. 파리는 갇힌 채 크게 윙윙거리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귀족 여인이 탄 마차가 하세데라 절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 앉아있던 어린 소년이 주변을 지루하게 둘러보다가 젊은이가 가지 끝에 파리를 묶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졌습니다. 저거 갖고 싶어. 소년이 마차 옆을 타고 있던 사무라이에게 외쳤습니다. 사무라이는 젊은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 주인님께서 저 윙윙거리는 것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선물이지만 그가 정말 원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를 묶은 가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를 본 귀족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의 뜻으로 제가 당신에게 뭔가를 드릴게요. 목마르실 텐데 이걸 받으세요. 그녀는 3개의 큰 향기로운 오렌지를 정교한 종이에 싸서 사무라이에게 건네주었고 사무라이는 그것을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우! 밀짚 하나가 3개의 큰 오렌지로 바뀌었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에 묶어 어깨에 메고 걸었습니다. 그가 계속 걷고 있을 때
또 다른 귀족의 마차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고귀해 보이는 여인이 타고 있었고 많은 시녀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녀 중 한 명인 젊은 여자가 더위에 지쳐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걷겠어요. 너무 목이 말라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길에 쓰러졌습니다. 사무라이들은 급히 물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물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사무라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주변에는 물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젊은 여자가 열사병에 걸렸습니다. 물이 너무 절실해요. 사무라이는 설명했습니다. 그건 정말 끔찍하네요. 물은 없지만 이 오렌지는 어떨까요? 젊은이는 3개의 오렌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오렌지를 껍질을 벗기고 즙을 그녀의 입에 짜주었고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녀는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뜻으로 젊은이에게 3자루의 고급 흰 천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와우! 3개의 오렌지가 이제 3자루의 천으로 바뀌었네. 그는 천을 팔에 끼고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그는 길을 걷다가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가 웅장한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 뒤에는 몇 명의 수행원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건 천냥짜리 말이겠지. 그는 경외감에 휩싸여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말이 갑자기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타고 있던 사람과 그의 수행원들은 크게 절망하며 말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에 시신을 남기고 빌린 말로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을 처리하던 하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참 멋진 말이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인은 그 말이 무스 지방에서 큰 돈을 들여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사기 위해 재산을 제안했지만 주인은 팔기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은 죽었고 하인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은이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 천을 받으시겠습니까? 하인은 그것이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죽은 말을 천과 교환했습니다. 젊은이는 하인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 옆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관세음보살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되살려 주세요. 그러자 말이 갑자기 눈을 뜨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젊은이는 기뻐하며 말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고 곧 말은 다시 강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우지에 도착하여 그 말을 작은 밭과 집으로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운명은 점점 좋아졌고 그는 부유한 지주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번영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운은 하나의 밀집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원숭이와 개의 싸움. 마사오 쿠수야마. 옛날 어느 마을에 원숭이와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길래 원숭이와 개는 놀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던 중 원숭이는 감씨앗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걷자 강 근처에서 개는 주먹밥을 발견했습니다. 개는 내가 찾은 이 멋진 걸 봐 라며 원숭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원숭이도 뭔가 자랑하고 싶어져서 나도 멋진 걸 찾았어 라며 감씨앗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사실 주먹밥이 더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우리 바꾸는 게 어때? 내가 주먹밥을 주면 내가 이감 씨앗을 줄게. 그러자 개는 하지만 주먹밥은 그 작은 씨앗보다 훨씬 크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원숭이는 맞아. 하지만 이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서 맛있는 과일을 많이 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개는 별표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별표라고 생각하며 결국 큰 주먹밥을 원숭이의 작은 감씨앗과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자 원숭이는 기쁜 마음으로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자랑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녕, 개야. 잘 먹었다. 라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개는 곧바로 자기 정원에 감씨앗을 심고 말했습니다. 빨리 싹을 틔워라. 작은 씨앗아. 싹을 틔우지 않으면 내 집게발로 너를 잘라버릴 거야. 곧 귀여운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개는 매일 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나무로 자라라, 작은 싹아. 안 그러면 내 집게발로 널 잘라버릴 거야. 싹은 빨리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가지와 잎이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매일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열매를 맺어라, 감나무야. 안 그러면 내 집게발로 너를 잘라버릴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는 감으로 가득 찼고 감들은 점점 붉게 익어갔습니다. 개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빨리 한 입 먹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어보니 키가 너무 작아 닿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타고 오르려 했지만 개는 옆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포기했지만 매일 화가 나서 열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익은 감을 보고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먹밥과 감씨앗을 바꾼 걸 후회하며 별표 그때 그걸 바꾸지 않았어야 했는데 별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개가 말했습니다. 이봐, 원숭이, 보기만 하지 말고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 좀 따줄래? 고맙다는 뜻으로 몇 개 줄게. 원숭이는 속으로 별표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별표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밝히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따줄게. 여기서 기다려. 그는 재빨리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가지 사이에 편안히 앉아 빨갛게 익은 감을 따서 먹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는 감이구나. 아래에서 이를 보고 있던 개가 말했습니다. 이봐, 이봐, 너만 먹지 말고 내게도 좀 던져줘. 원숭이는 그래,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대신 아직 익지 않은 푸른 감을 던졌습니다. 개는 급하게 받아서 한 입 빼어 물었지만 너무 써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너무 쓰잖아. 달콤한 걸 던져줘. 개가 소리쳤습니다. 원숭이는 짜증난 듯이 알겠어, 알겠어 라며 더욱 푸르고 단단한 감을 또 던졌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쓰잖아. 정말 달콤한 걸 줘. 개가 요구했습니다. 원숭이는 이제 성가신 듯이 좋아. 이거 받아라. 라며 가장 단단하고 푸른 감을 골라 힘껏 던졌습니다. 그 감은 개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추며 개의 껍질을 부수었고 개는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꼴 좋다 라고 원숭이는 말하며 달콤한 감을 배부르게 먹고는 팔에 최대한 많이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원숭이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의 자식이 친구들과 강에서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감나무 아래에서 껍질이 부서진 채 죽어있는 부모를 보고 충격을 받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때 익은 감으로 가득했던 나무가 이제는 몇 개의 쓴푸른 감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숭이야. 그가 부모를 죽이고 감을 가져갔구나.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어린 개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밤이 깡충깡충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린 개야, 왜 울고 있니? 개는 원숭이가 부모를 죽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못된 원숭이. 걱정 마, 내가 복수를 도와줄게. 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벌이 윙윙대며 날아와 물었습니다. 어린 개야, 왜 울고 있니? 개는 다시 원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은 그 나쁜 원숭이. 울지 마, 나도 복수를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개는 울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해초가 천천히 미끄러져 와서 물었습니다. 어린 개야, 왜 울고 있니? 개는 해초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해초는 그 못된 원숭이. 걱정 마, 나도 복수를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계속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절구가 굴러와 물었습니다. 어린 개야, 왜 울고 있니? 개는 다시 설명했고 절구는 그 잔인한 원숭이. 걱정 마, 나도 복수를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친구들이 도움을 제안하자 어린 개는 드디어 울음을 멈췄습니다. 밤, 벌, 해초, 절구는 모두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이 완성되자
그들은 원숭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숭이는 아마도 먹은 감을 소화시키기 위해 산에서 놀고 있었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야. 절구가 말했습니다. 모두 안에 숨어서 기다리자. 모두 동의했습니다. 밤은 벽난로의 재 속에 숨었고 벌은 물 항아리 뒤에 숨었으며 해초는 문지방 위에 펼쳐졌고 절구는 문틀 위에 올라가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원숭이는 놀다가 지쳐 집에 돌아와서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아, 목이 마르네. 그는 주전자에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재 속에 숨어있던 밤이 튀어나와 그의 코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야, 원숭이는 코를 움켜쥐고 물을 식히려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물 항아리 위로 몸을 숙이자 벌이 날 아와 그의 두 눈 사이를 쏘았습니다. 아야, 아야, 원숭이는 소리치며 밖으로 뛰어나갔고 문지방에 펼쳐진 해초에 미끄러져 얼굴을 땅에 찍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문틀 위에서 기다리던 절구가 떨어져 그의 등을 정확히 짓눌러 그를 땅에 붙였습니다. 고통에 빠진 원숭이는 얼굴이 자신이 먹은 익은 감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때 어린 개가 마당 구석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한 일을 기억하니 그는 말하며 집게발을 들어 원숭이의 목을 집어 마침내 그를 끝내버렸습니다. 감은 학. 옛날 옛적에 한 노인과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마음씨는 아주 착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인은 장작을 팔기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논 한가운데에서 덫에 걸려 고생하는 학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불쌍하구나. 노인은 학을 불쌍히 여기며 덫에서 풀어주었습니다. 학은 노인의 머리 위를 3번 돌며 기쁘게 까악, 까악, 까악 하고 울더니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눈이 꾸준히 내리기 시작했고 곧 폭설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할머니에게 학을 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저를 들여보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머리와 어깨에 눈이 쌓인 젊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춥겠구나. 어서 들어와라. 할머니는 소녀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근처에 방문할 사람이 있어서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어느새 해가 져버렸어요. 겨우 여기에 도착했지만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소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전혀 폐가 아니란다. 우리 집에서 지내렴. 할머니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날 밤 저녁을 돕고 열심히 일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나 보니 소녀는 이미 깨어 있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음식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집까지 청소했구나. 정말 고맙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눈은 계속 내렸고 문조차 열 수 없을 만큼 쌓였습니다. 소녀는 노인의 어깨를 주물러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아이구나. 생각이 깊고 친절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과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소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저를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 정말 기쁘구나. 노인과 할머니는 기쁨에 넘쳤고, 그때부터 셋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요. 어느 날, 소녀는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실을 사주실 수 있나요? 배틀에 앉아 짜고 싶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실을 사왔고 소녀는 배틀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짤 동안 저를 보지 마세요. 소녀는 말하고 짜기 시작했습니다. 배틀은 딱딱, 딱딱 소리를 내며 소녀는 사흘 동안 내리 짜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아름답고 구름처럼 가벼운 천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아름다운 천을 마을로 가지고 가서 팔아주세요. 돌아오는 길에 실을 더 사다 주실 수 있나요? 그 천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영주가 그것을 매우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노인은 기뻐하며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실을 샀습니다. 다시 한번 소녀는 배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놀라운 천을 짤 수 있을까? 살짝 엿보면 어떨까?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가림막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고 소녀가 아니라 마른 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은 긴 부리로 자신의 깃털을 뽑아 천에 짜 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충격을 받은 할머니는 노인에게 본 것을 말했습니다. 딱딱, 딱딱. 배틀 소리가 멈췄고 이제 더 여인 소녀가 나와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어요. 저는 당신들이 구해준 학입니다. 당신들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어 소녀의 모습으로 여기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해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는 노인과 할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소녀는 다시 학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집 주위를 세 바퀴 돌며 까악, 까악, 까악 하고 울더니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 학이여. 아니, 소녀여. 잘 지내고 모든 것에 감사해. 노인과 할머니는 학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소녀가 짠 천을 팔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제와 제자 마사오 쿠스야마. 하나. 옛날에 매우 인색한 사제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혼자서 모두 먹어치우고 제자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다. 제자는 이에 원망을 품고 언젠가 사제에게서 맛있는 음식을 몰래 훔쳐낼 기회를 찾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사제는 신도에게서 아주 맛있는 사탕을 받았다. 사제는 사탕을 병에 넣고 그것을 제단 아래에 몰래 숨긴 후 혼자서 몰래 그 사탕을 핥아 먹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제는 볼 일이 있어 절을 비우게 되었다. 나가면서 사제는 제자에게 말했다. 제단 아래에 있는 병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겉보기엔 사탕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건 독약이다. 한 입만 먹어도 바로 죽을 수 있으니 내 목숨이 아깝다면 절대 핥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사제는 떠났다. 사제가 나가자마자 제자는 곧바로 병을 꺼내서 사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일부러 사제가 소중히 여기는 찻잔을 2조각으로 부러뜨리고 이불을 덮은 채 죽어가는 척하며 신음했다. 저녁이 되어 사제가 돌아오니 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불도 하나 켜져 있지 않았다. 사제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봐, 제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이불 속에서 제자가 마치 곤충이 울부짖는 듯한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스승님. 전 죽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제가 죽으면 저를 불쌍히 여겨 병을 읊어주세요. 사제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다. 제자야, 제자야, 무슨 일이냐? 오늘 스승님의 소중한 찻잔을 씻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뛰어들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실수로 찻잔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어요. 이 죄를 사죄할 방법은 죽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여 병에서 독약을 꺼내 모두 먹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졌고 전 곧 죽을 겁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병을 읊어주세요. 아프다. 너무 아파요.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둘. 어느 날 사제는 제사에 초대되어 제자 혼자 절을 지키게 되었다. 제자가 경을 외우며 졸기 시작할 즈음 절 입구에서 누군가 실례합니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제자는 급히 눈을 비비며 누군지 보러 갔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와 있었다. 추분이니까 이걸 사제님께 전해주세요. 라며 할머니는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제자가 보자기를 들어 올리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맛있는 향기가 퍼졌다. 그는 생각했다. 아하, 추분이라 떡을 만들어 사제님께 드리려고 가져오셨구나. 이걸 그대로 사제님께 드리면 그 인색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혼자 다 먹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줄 거야. 좋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먹어야겠다. 중얼거리며 보자기를 풀어보니 상자 안에는 맛있어 보이는 떡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웃으며 떡을 하나씩 입에 넣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먹다 보니 어느새 상자 안에 있는 떡을 모두 먹어버렸다. 떡을 다 먹고 나서야 제자는 이제 어쩌지? 사제님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고민했다. 그는 속을 끓이며 애를 태웠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 빈 상자를 들고 대법당으로 뛰어갔다. 그곳에서 상자에 남아있는 단팥 한 금을 손가락으로 긁어내어 절의 본존불인 아미타불의 입 주변에 듬뿍 발랐다. 그리고 상자를 불상 앞에 놓고 방으로 돌아와 경을 외우는 척했다. 얼마 후 사제가 돌아와 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왔느냐? 이웃 할머니께서 상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추분이니까 사제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제자가 대답했다. 그 상자는 어디 있느냐? 본존불 앞에 공양 올렸습니다. 아주 생각이 깊구나. 어디 보자. 사제가 대법당으로 가보니 정말로 상자가 불상 앞에 공손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상자를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봐, 제자. 내가 먹었지 않느냐? 사제가 소리쳤다. 그러나 제자는 침착하게 다가와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둘러보며 덧붙였다. 아, 이제야 알겠네요. 금불상이 먹었나 봅니다. 보세요. 입 주변에 단팥 한 금이 묻어 있어요. 사제가 보니 정말로 불상의 입 주변에 파당금이 묻어 있었다. 이런 무례한 금불상은 처음 보겠군. 사제는 화를 내며 의식용 지팡이로 불상의 머리를 한 번 내리쳤다. 그러자 불상은 댕 하고 울렸다. 뭐라고? 댕이라니. 사제가 외치며 화가 나서 두 번 더 연달아 내리쳤다. 다시 불상은 댕 하고 울렸다. 사제는 제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봐라. 내가 아무리 불상을 쳐도 댕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 틀림없이 내가 떡을 먹었겠구나. 제자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불상은 때린다고 자백하지 않아요. 솥에 삶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솥에 물을 채워 끓이고 금불상을 그 안에 던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끓기 시작하자 물거품이 펑펑펑 소리를 냈다. 보세요, 스승님. 이제야 자백하는 거예요. 제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나의 밀집. 마사오 쿠스야마. 옛날 야마토 지방에 가난한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도 아내도 아이도 섬길 주인도 없이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점점 더 쓸쓸해진 그는 결국 관세음 보살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남은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세데라의 큰 절로 가서 대전 안에서 피난을 청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대의 힘이 있다면 제게 꿈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 꿈을 보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설령 여기서 죽더라도요. 라고 말하며 그는 관세음보살 상 앞에 몸을 낮추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지 않고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절의 한 승려가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매일 엎드려 있는데 먹지도 않고 있네. 이대로 죽으면 절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승려는 투덜대며 그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어디서 음식을 얻고 있는가? 승려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흐릿한 눈을 반쯤 뜨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며칠째 먹지도 못했습니다. 관세음보살께 제 생사를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문제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어쨌든 그는 관세음보살께 기도하고 있으니 최소한 그에게 음식을 줘야겠어. 그날부터 승려들은 교대로 젊은이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그들이 준 음식을 먹고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1일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그는 잠에 빠져들 무렵 꿈을 꾸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상이 모셔진 커튼 뒤에서 한 노인이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 생에서의 불운은 내가 전생에 저지른 잘못의 결과다. 내 불행을 관세음보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관세음보살께서는 내가 불쌍해서 너를 돕기로 하셨다. 이곳을 즉시 떠나거라. 너가 나가서 처음으로 손에 닿는 것,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소중히 간직하라. 시간이 지나면 너의 운이 바뀔 것이다. 어서 빨리 가거라.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승려들에게 가서 음식을 받은 후 절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문 문턱을 넘는 순간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몸을 지탱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길가에 떨어진 하나의 밀짚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밀짚이잖아. 그는 버리려다가 꿈의 지시를 기억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만진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관세음보살께서 주신 선물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 밀짚을 간직하기로 하고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걸었습니다. 잠시 후 말파리 한 마리가 귀찮게 그의 머리 주변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는 가까운 나무에서 작은 가지 하나를 꺾어 파리를 쫓으려고 흔들었지만 파리는 여전히 그의 얼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파리를 잡아 밀짚에 묶어 가지 끝에 달았습니다. 파리는 갇힌 채 크게 윙윙거리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귀족 여인이 탄 마차가 하세데라 절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 앉아있던 어린 소년이 주변을 지루하게 둘러보다가 젊은이가 가지 끝에 파리를 묶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졌습니다. 저거 갖고 싶어.
소년이 마차 옆을 타고 있던 사무라이에게 외쳤습니다. 사무라이는 젊은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 주인님께서 저 윙윙거리는 것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선물이지만 그가 정말 원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를 묶은 가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를 본 귀족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의 뜻으로 제가 당신에게 뭔가를 드릴게요. 목마르실 텐데 이걸 받으세요. 그녀는 3개의 큰 향기로운 오렌지를 정교한 종이에 싸서 사무라이에게 건네주었고 사무라이는 그것을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우! 밀집 하나가 3개의 큰 오렌지로 바뀌었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에 묶어 어깨에 메고 걸었습니다. 그가 계속 걷고 있을 때 또 다른 귀족의 마차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고귀해 보이는 여인이 타고 있었고 많은 시녀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녀 중 한 명인 젊은 여자가 더위에 지쳐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걷겠어요. 너무 목이 말라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길에 쓰러졌습니다. 사무라이들은 급히 물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물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사무라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주변에는 물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젊은 여자가 열사병에 걸렸습니다. 물이 너무 절실해요. 사무라이는 설명했습니다. 그건 정말 끔찍하네요. 물은 없지만 이 오렌지는 어떨까요? 젊은이는 3개의 오렌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오렌지를 껍질을 벗기고 즙을 그녀의 입에 짜주었고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녀는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뜻으로 젊은이에게 3자루의 고급 흰 천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와우! 3개의 오렌지가 이제 3자루의 천으로 바뀌었네. 그는 천을 팔에 끼고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그는 길을 걷다가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가 웅장한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 뒤에는 몇 명의 수행원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건 천냥짜리 말이겠지. 그는 경외감에 휩싸여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말이 갑자기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타고 있던 사람과 그의 수행원들은 크게 절망하며 말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에 시신을 남기고 빌린 말로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을 처리하던 하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참 멋진 말이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인은 그 말이 무스 지방에서 큰 돈을 들여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사기 위해 재산을 제안했지만 주인은 팔기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은 죽었고 하인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은이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2천을 받으시겠습니까? 하인은 그것이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죽은 말을 천과 교환했습니다. 젊은이는 하인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 옆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관세음보살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되살려 주세요. 그러자 말이 갑자기 눈을 뜨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젊은이는 기뻐하며 말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고 곧 말은 다시 강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우지에 도착하여 그 말을 작은 밭과 집으로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운명은 점점 좋아졌고 그는 부유한 지주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번영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운은 하나의 밀집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원숭이와 개의 싸움. 마사오 쿠수야마. 옛날 어느 마을에 원숭이와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길래 원숭이와 개는 놀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던 중 원숭이는 감씨앗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걷자 강 근처에서 개는 주먹밥을 발견했습니다. 개는 내가 찾은 이 멋진 걸 봐 라며 원숭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원숭이도 뭔가 자랑하고 싶어져서 나도 멋진 걸 찾았어 라며 감씨앗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사실 주먹밥이 더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우리 바꾸는 게 어때? 내가 주먹밥을 주면 내가 이감 씨앗을 줄게. 그러자 개는 하지만 주먹밥은 그 작은 씨앗보다 훨씬 크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원숭이는 맞아. 하지만 이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서 맛있는 과일을 많이 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개는 별표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별표라고 생각하며 결국 큰 주먹밥을 원숭이의 작은 감씨앗과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자 원숭이는 기쁜 마음으로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자랑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녕, 개야. 잘 먹었다. 라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개는 곧바로 자기 정원에 감씨앗을 심고 말했습니다. 빨리 싹을 틔워라. 작은 씨앗아. 싹을 틔우지 않으면 내 집게발로 너를 잘라버릴 거야. 곧 귀여운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개는 매일 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나무로 자라라, 작은 싹아. 안 그러면 내 집게발로 널 잘라버릴 거야. 싹은 빨리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가지와 잎이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매일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열매를 맺어라, 감나무야. 안 그러면 내 집게발로 너를 잘라버릴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는 감으로 가득 찼고 감들은 점점 붉게 익어갔습니다. 개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빨리 한 입 먹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어보니 키가 너무 작아 닿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타고 오르려 했지만 개는 옆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포기했지만 매일 화가 나서 열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익은 감을 보고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먹밥과 감 씨앗을 바꾼 걸 후회하며 별표 그때 그걸 바꾸지 않았어야 했는데 별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개가 말했습니다. 이봐, 원숭이, 보기만 하지 말고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 좀 따줄래? 고맙다는 뜻으로 몇 개 줄게. 원숭이는 속으로 별표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별표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밝히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따줄게. 여기서 기다려. 그는 재빨리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가지 사이에 편안히 앉아 빨갛게 익은 감을 따서 먹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는 감이구나. 아래에서 이를 보고 있던 개가 말했습니다. 이봐, 이봐, 너만 먹지 말고 내게도 좀 던져줘. 원숭이는 그래,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대신 아직 익지 않은 푸른 감을 던졌습니다. 개는 급하게 받아서 한 입 빼어 물었지만 너무 써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너무 쓰잖아. 달콤한 걸 던져줘. 개가 소리쳤습니다. 원숭이는 짜증난 듯이 알겠어, 알겠어 라며 더욱 푸르고 단단한 감을 또 던졌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쓰잖아. 정말 달콤한 걸 줘. 개가 요구했습니다. 원숭이는 이제 성가신 듯이 좋아. 이거 받아라. 라며 가장 단단하고 푸른 감을 골라 힘껏 던졌습니다. 그 감은 개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추며 개의 껍질을 부수었고 개는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꼴 좋다 라고 원숭이는 말하며 달콤한 감을 배부르게 먹고는 팔에 최대한 많이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원숭이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의 자식이 친구들과 강에서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감나무 아래에서 껍질이 부서진 채 죽어있는 부모를 보고 충격을 받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때 익은 감으로 가득했던 나무가 이제는 몇 개의 쓴푸른 감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숭이야. 그가 부모를 죽이고 감을 가져갔구나.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어린 개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밤이 깡충깡충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린 개야, 왜 울고 있니? 개는 원숭이가 부모를 죽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못된 원숭이. 걱정 마. 내가 복수를 도와줄게. 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벌이 윙윙대며 날아와 물었습니다. 어린 개야, 왜 울고 있니? 개는 다시 원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은
그 나쁜 원숭이. 울지 마. 나도 복수를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개는 울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해초가 천천히 미끄러져 와서 물었습니다. 어린 개야, 왜 울고 있니? 개는 해초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해초는 그 못된 원숭이. 걱정 마, 나도 복수를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계속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절구가 굴러와 물었습니다. 어린 개야, 왜 울고 있니? 개는 다시 설명했고, 절구는 그 잔인한 원숭이. 걱정 마, 나도 복수를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친구들이 도움을 제안하자 어린 개는 드디어 울음을 멈췄습니다. 밤, 벌, 해초, 절구는 모두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이 완성되자 그들은 원숭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숭이는 아마도 먹은 감을 소화시키기 위해 산에서 놀고 있었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야. 절구가 말했습니다. 모두 안에 숨어서 기다리자. 모두 동의했습니다. 밤은 벽난로의 재 속에 숨었고, 벌은 물 항아리 뒤에 숨었으며, 해초는 문지방 위에 펼쳐졌고, 절구는 문틀 위에 올라가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원숭이는 놀다가 지쳐 집에 돌아와서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아, 목이 마르네. 그는 주전자에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재 속에 숨어있던 밤이 튀어나와 그의 코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야, 원숭이는 코를 움켜쥐고 물을 식히려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물 항아리 위로 몸을 숙이자 벌이 날 아와 그의 두 눈 사이를 쏘았습니다. 아야, 아야, 원숭이는 소리치며 밖으로 뛰어나갔고 문지방에 펼쳐진 해초에 미끄러져 얼굴을 땅에 찍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문틀 위에서 기다리던 절구가 떨어져 그의 등을 정확히 짓눌러 그를 땅에 붙였습니다. 고통에 빠진 원숭이는 얼굴이 자신이 먹은 익은 감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때 어린 개가 마당 구석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한 일을 기억하니 그는 말하며 집게발을 들어 원숭이의 목을 집어 마침내 그를 끝내버렸습니다.